네, 국민연금 재정 고갈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동의를 하면서 수년간 진전이 없었던 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 연금 강화 국민행동 오정원 사무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해마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계속해서 당겨지고 있다. 이 얘기는 사실 하루 이틀 나왔던 얘기는 아니고요. 계속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지금 일단 국민연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하고 이것이 가장 공식적인 계산인데요. 네.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작년에 국회 예정처에서 2055년 소진으로 발표한 결과도 이 재정추계위원회 모델에서 수익률이 좀 낮춰서 계산된 결과고요. 네. 이 소진 시기는 수익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가량 지나면 네. 기금이 소진된다 이런 경향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이 지나면 기금이 소진이 된다. 네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 관련 보도 내용 봤을 때 1990년대생들이 나중에 연금을 못 받는다라는 내용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거네요. 기금이 소진돼서 네. 기금이 아예 없어진다 이런 것을 가정했을 때 네. 못 받는다라고 오해를 할 수는 있는데 네. 이 기금이란 건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국가와 운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기금이 지금 소진돼 있고 한 3개월치 기금만 계속 유지하면서 네. 보험료에다가 세금을 더해서 연금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만약에 지금 이것은 제도 개혁을 하나도 하지 않은 것을 가정한 상태이고요. 앞으로 제도 개혁을 한다면 소진 연도나 이런 것들도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설사 소진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그 재정 투입을 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이런 부분들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국민연금 개혁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골든타임은 좀 지난 지 오래됐다는 평가도 있고 그래도 이제라도 논의가 되는 건 좀 다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정부가 연금 개혁 문제의 진전을 못 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정권의 의지도 좀 부족했고요. 연금 개혁의 사회적 논의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5년마다 재정 계산할 때 제도발전위원회라는 것을 그 재정추계위원회 안에 두고 거기서 전문가 중심으로만 좀 논의가 이루어져다 보니까 네. 좀 사회적 구성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를 빨리 좀 복지부가 책임지고 사회적 논의 테이블로 올리거나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권 차원에서도 보험료율 등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총선 이후로 지지율 등을 감안해서 좀 지연한 부분들이 있고 네. 연금 개혁을 논의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은 경사 노위로 이것을 이제 올리다 보니까 경영계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라든지 논의라든지 사실 이게 워낙 손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더 진전을 보기가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국민연금의 핵심 키워드라고 한다면 보험료율 그리고 소득 대체율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보험료율이라는 거는 내는 돈을 말하는 거고 소득 대체율은 받는 돈을 말하는 건데 둘 중에 어디에 더 비중을 둬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선뜻 대답하기 좀 어렵거든요. 사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역시도 이게 밸런스 게임 같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노후소득 보장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 둘 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근데 다만 현재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이 기능이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수급액의 평균액이 한 46만 원 선이고요. 네. 전체 수급자의 대부분인 한 80%가 월 60만 원 미만이고 예. 수급자의 절반이 넘는 한 60%가 월 40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비교를 볼 때도 OECD 국가 평균 소득 대체율이 51.8%인데 네. 우리는 31.2%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평균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공공부조를 받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공공부조를 받을 만큼 빈곤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적정한 소득 대체율을 정한 상황에서 보험료율 조정이랄지 재정 투입이랄지 다양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여러 정책 조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이 보험료율이랑 소득 대체율 조율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난 2018년에 보건복지부가 좀 여러 개 대안 내놓은 게 있지 않았습니까? 아, 네네. 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2028년까지 소득 대체율을 40%로 하향되는 기존의 국민연금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1안이었고요. 네. 여기에서 기초연금만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게 추가된 게 2안이었고,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12%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안이 3안, 네. 같은 방식으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올리는 안이 4안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네 가지 안이 나왔는데 결국 합의안은 도출이 안 된 거죠? 아, 네네. 네. 그때 그럼 합의안 도출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위 특별위원회 거기에서 이제 사회적 대화까지 거쳤는데, 네. 이게 그 노동시민사회에서도 이렇게 사회적 논의에서도 단일안이 나오지 못했고요. 네. 이 안이 사실은 이제 국회로 제출이 됐는데 국회에서도 단일안으로 결정을 하지 정치적 결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기금 소진 시기는 1, 2안이 2057년, 3안이 2063년, 4안이 2062년으로 사실상 3, 4안도 어느 정도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 안정화에 일부 기여를 하는 그런 안이었는데 어느 것도 이제 선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공무원 연금 같은 4대 공적 연금 상황은 더 심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족분을 매년 세금으로 충당하는 중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 네. 정부에서 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국민연금이랑 이 이른바 직역연금이라고 하는 이 공무원 연금을 포함한 4대 공적연금 수급 형평성 해소 방안도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 네. 사실 국민연금과 타공적연금 이런 수령액의 차이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신규 공무원부터 국민연금 제도를 적용하자는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가입자에 대해서는 이제 수급 형평성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 수급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공적연금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럼 이 세금을 어떻게 조정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도 사실 2002년 이후에 납부 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예.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정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거칠지만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에 어떤 연금 연대세랄지 어떤 노인 연대세랄지 이런 차원의 어떤 새로운 차원의 어떤 연대 수단을 우리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의문이라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내서 과연 노후에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사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가장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놓고는 정작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못 받고 지금 이 노후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내 돈을 그냥 주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갈등이 조장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 네. 못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 제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이게 국가와 웅변을 같이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설사 예를 들어 보험료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세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재정을 더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연금은 주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연금 수급 시기랄지 여러 보험료율이랄지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세대 간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세대라는 게 사실 연속적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세대라도 좀 노동 환경도 다르고 소득 및 자산도 다르고 그래서 청년층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자 세대로 또는 청년 피해자 및 후세대를 피해자 세대로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요. 네. 사실 이런 세대 간 형평성 이 문제는 비단 국민연금만의 문제는 아니고 건강보험이랄지 아예 기여를 하지 않는 비기여 제도인 기초연금 이런 것들도 다 해당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네. 결국에는 인구 구조가
악화돼서 부양비가 높아지는 이런 문제가 가장 큰 핵심인데요. 사실 음. 이 흐름이 지금 뭐 큰 흐름이기 때문에 바꾸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조정할 여지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이런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후세대에게 뭐 깨끗한 그런 회계 장부를 물려줄 것이냐, 아니면 좀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서 물려줄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해서 좀 최대한 그 튼튼한 경제를 구조를 만들어서 좀 물려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고, 네. 어쨌든 그 재정 수리 균형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후세대로 갔을 때 약간 부담과 급여 이런 부분들이 기성세대보다 조금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신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내가 돈 내고 못 받을 수도 있는데라는 불신이 계속해서 쌓이면 이 제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활용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연금 제도를 좀 설계하고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온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동안 논의는 많았었는데 개혁의 진전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뭔가 좀 투명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 방지할 방법으로 자동 안전장치 어 국장님? 지금 전화가 네. 연결 중에 지금 끊긴 것 같아서요. 저희가 다시 전화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생생 이슈 인터뷰 시간에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 오랫동안 관련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그 어떤 정부에서도 제대로 해결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 재정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또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고요. 저희가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전화 네네. 연결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네네. 네네. 중간에 괜찮습니다. 끊겼습니다. 네네. 네, 질문 이어서 계속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이 매번 논의만 되고 끝나는 것을 좀 방지할 방법으로 특정 어떤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 해외에서도 지금 많이 차용하고 있는 자동 안전 장치라는 방법을 들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근데 사실 이 자동 안정 장치랄지 이런 것들은 연금액을 깎는 그런 또는 이런 그 장치인데요. 네. 고령화에 따라서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고 이런 기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그 도입이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금 급여가 보장이 되는 것이 이 도입의 전제인데요. 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연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어떻게 보면 이 장치는 예를 들면 땅콩을 어떻게 세대 간에 쪼개 먹을 것이냐 이제 이런 그 내용인데, 네. 연금이 적어도 감자나 고구마 정도의 크기가 돼야 자동화 장치를 논의할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자동 안정화 장치가 도입된 국가들을 보면은 사실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랄지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네. 좀 현실 가능성 있게 좀 이런 부분들이 선택되기 위해서는 좀 아직까지 좀 우리나라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일 것으로 보이고, 네.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급여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있는 급여를 깎는다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비판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연금 개혁을 차기 정부가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다른 나라 사례가 있을까요? 사실 이 모든 국가에 단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단일한 연금 모델이 없다는 것이 지난 네. 20여 년간 국제 연금 논쟁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맥락 음. 없이 어떤 외국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이제 혼란을 좀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되 어떤 우리만의 어떤 K 연금의 길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남미나 동부 유럽 연금 개혁 사례는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부가 방식 확정 급여 이런 공적 연금 제도가 후세대 부담이 된다고 이 부분을 이제 확정 기업 민간 연금으로 개혁을 했던 나라들인데, 네. 최근 몇 년간 다시 재공적 연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정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 노후 소득을 불안해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음. 바로 핵심적인 이유였습니다. 네네. 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사적연금 활성화도 개혁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적연금 활성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에서 사적연금이 일정 노후소득에 추가되는 차원으로는 작동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뭐 주된 노후소득으로 작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정 수지 균형이 집착해서 국민연금을 축소하고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 이를 대체해서 음. 기초연금만으로는 좀 노후소득 보장이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강화하려고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은 네. 퇴직연금은 이제 주기적으로 위기를 겪는 금융시장과 연동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급여의 변동성과 손실 가능성이 배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전 국민의 노후를 걸기는 좀 불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음. 사실 우리가 사적연금은 많이 활성화돼 있긴 합니다. 네. 2016년에 우리가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에 불입한 돈이 각각 한 35조씩으로 한 70조 원이 되는데요. 국민연금에 납부한 돈이 이제 38조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이 이미 사적연금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개인연금은 해약률이 높고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국민연금 지급되기 전에 한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 이런 소득 절벽 시기에 소득 보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퇴직연금 같은 경우 일시금 수령률이 98.6%입니다. 그래서 음.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강제로 연금화하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사적연금을 이렇게 좀 연금답게 활용하는 것은 좀 중상위 계층 일부에만 국한된 상황으로 보일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사적연금이라는 거는 내가 낼 수 있는 지금 자본 여건이 조성이 가능한 분들만 이제 사적연금을 낼 수 있는 거니까요. 네네. 그래서 남미의 어떤 연금제도 재공공화, 뭐 동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적연금의 어떤 무게를 걸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음. 도움을 받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무국장님이 계신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이 그 20대 대선 공적연금 요구안 발표하셨잖아요. 어떤 내용 네네. 담고 있습니까? 네네. 저희가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만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다층 노후 보장 체계 속에서 국민연금이 지금보다 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이 돼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 결정을 하고 음. 출산 크레딧, 뭐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이나 그 도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영세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서 무연금과 저연금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새 정부가 연금 개혁을 만약에 추진한다고 하면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신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네. 어, 지금 정권의 의지도 중요하지만은 국민연금법을 바꾸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회가 나서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금 개혁 어떻게 우리가 하는 방식을 정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연금제도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이것은 일회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재정 계산을 지금처럼 5년마다 하지만 제도 개혁 논의는 제도 발전위에서 전문가 중심 논의로 마치고 있는데요. 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표성과 사회적 구속력을 가진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 오정원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 3시 27분 1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경제 뉴스 중에 중요한 뉴스를 골라서 그 안에 숫자들로 맥을 짚는 시간이죠. 숫자로 보는 경제,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화상 연결로 만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숫자는 3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추경 얘기도 했었는데 드디어 어제 추경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일단 이번 추경의 주요 내용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그 정부안은 14조 원이었는데요. 결국에는 국회를 통과하면서 16조 9천억 원으로 통과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는 중요한 것이 이제 방역자금 대상에서 간이가세제에 대한 특례 제도가 하나 들어왔다는 거. 그다음에 연평균 매출 10억 원 초과하신 분들, 이렇게 음식점 같은 분들은 과거에는 못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는 10억 원에서 30억 사이에 계시는 숙박, 음식업 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받게 됐다는 사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가 국채의 추가 발행 없이 진행됐다는 거죠. 이제 뭐 갑자기 또 요즘에 국채에 대해서 네. 또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데 일단은 기재부에서 처음 올렸던 안은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진행하는 건데 이제 정치권에서 35조 원, 뭐 30조 원 이렇게 추경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그러면 적자 구책을 발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정부 안대로 갔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이번에 추경안이 이제 마련이 됐다, 자금을. 그래서 네. 이렇게 좀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추경 핵심은 뭐 정부가 말했듯이 소상공인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입니다. 저희가 또 네. 생생경제 시간에 늘 이제 소상공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다뤘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소상공인의 포인트를 두고 저희가 좀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이번 네. 추경안에서 손실보상 지원을 좀 보강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가장 큰 핵심은 이제 손실보상 보정률이 80%에서 이제 90%로 좀 상향이 됐다는 부분. 그러니까 조금 더 손실보상 4분기, 그러니까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많이 받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다음에 손실보상 대상자가 좀 넓어졌죠. 그러니까 뭐 칸막이 설치라든지 아니면 밀집도 완화 조치를 이행한 식당, 카페 이런 분들이 이제 손실보상 대상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방역지원금 그리고 얼마나 나오나 그리고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 언제 받나 이게 가장 지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자, 1차로 어떤 분들이 받게 되나요? 이게 방금 중기부에 공문이 떴거든요. 네. 그래서 상세 공문이 드디어 나왔는데 일단 지원 대상은요. 21년도 12월 15일 이전 개업을 하고요. 22년도 1월 17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 폐업자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기준일이 언제로 따져서 폐업 일자가 돼야 되냐 이게 좀 예민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월 15일 이전 개업을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1월 17일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이제 영업 중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폐업하시면 못 받는 거고요. 네. 그래서 17일 기준으로 영업 상태여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또 특징적인 게 연매출 10억 원 초과하신 분들이 이제 새롭게 2만 개사가 좀 추가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1차 방역 지원금이나 지금까지의 그 방역 지원금을 본다 그러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되면 지원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사각지대로 이제 판단이 돼서 연매출 10억 원 초과부터 30억 원 이하 이런 숙박, 음식업점, 그다음에 교육 서비스업 2만 개도 새롭게 300만 원을 받게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특징이 뭐냐면 가장 아마 핵심이었을 거예요. 1차 방역 지원금을 받는 분들이 그대로 받느냐. 이게 사실 되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네. 오늘 상세 공문이 나왔는데 1차 방역 지원금 기준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다. 요 부분이 1차 방역 지원금 때도 있었고요. 이번에도 2차 방역 지원금 상세 공문에도 명문화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12월 매출의 감소, 요것도 1차 방역 지원금과 똑같거든요. 결국에는 1차 방역 지원금 받으신 분들이 이번에 2차 방역 지원금도 대상이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받게 된다. 그래서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불안하잖아요. 사실 난 1차 그렇죠. 방역지원금 받았는데 2차 방역지원금도 받을 수 있을래나? 대상자가 어떻게 될래나? 근데 확실히 지금 공문을 보면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여기에서 특례 조항이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간이가세 분들입니다. 네. 사실 간이가세자. 네. 이게 11월과 12월 매출의 감소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21년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과세 인프라 자료로 간이가세자들의 그 감소폭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1년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또 연매출을 감소한 것으로 이제는 판단하겠다. 이게 좀 하나 더 들어온 거예요. 네네. 이분들이 10만 명. 이분들이 이제 10만 명이 새로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21년도 부가세 신고 다 끝났거든요. 지금 이제는 다 1월 25일 날 마감을 했으니까. 그러면 네. 21년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21년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20년 또는 19년 대비해서 줄었다. 그러면은 연매출이 준 걸로 판단해서 이번에 이제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정부가 밝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 대상자가 아마 가장 궁금하셨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사실 궁금한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지금 항목별로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들어두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내일입니다. 내일이네. 오, 네, 바로 금방이네요. 내일입니다. 네. 네, 이미 정부는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내일부터 23일부터 지급이 되는데 여기에 공문에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얘기가 써져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네.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 방역지원금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가서 받게 되는데 23일은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 네. 지원이 되고요. 24일 이게 끝자리가 짝수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이신 분들이 이제 반반씩 나눠서 이제 문자가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다수사업체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 1인이 경영하는 뭐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아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28일에는 어떤 분들이냐면 간이가세자 중에서 21년도 신고 매출에 감소한 업체 아까 말씀드렸던 10만 개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28일 날 그래서 왜 나는 23일, 24일 날 안 되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요. 28일 날 이분들은 28일 날부터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가장 또 보셔야 될 게 마감이요. 3월 18일 날 끝납니다. 이게 얼마 안 남았네요, 또. 네. 이게 사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신청 접수 마감은 18일 날 끝나고요. 그 뒤부터 확인 지급, 그다음에 이의신청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사실 신청하실 분들은 이제는 날짜에 맞춰서 빠르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월말에서 월초로 넘어가다 보면 또 바쁘다 보면 잊어버리실 맞습니다. 수 있으니까 꼭 챙겨서 신청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 알려주셔야죠. 네, 1차 방역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검색 포털 가셔갖고요.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이렇게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내일 홀수이신 분들이죠. 내일 홀수이신 분들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네이버 포털이나 다음 포털 이런 데 가셔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을 검색하시면 이 사이트가 뜰 거고요. 네. 여기에 본인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 인증은 휴대전화, 본인 명의 휴대전화, 그다음에 공동인증서로 가능하고요. 순서는 사업자 등록번호 쓰고 본인 인증하고 계좌 이체 입력만 하면 간편하게 바로 별도 서류 없이 간편하게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이미. 네. 그래서 이루어지게 되고 지금 이제 중기부는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신청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인데 예. 주의할 거는 첫날이에요. 내일이요. 내일에는 그 오후 3시부터 이제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오전에 빨리 신청했는데 왜 빨리 안 들어와? 그러지 마시고 내일은 오후 3시부터 지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후 3시부터 지급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전에 신청하더라도 3시 이후에 금액이 들어온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런 홈페이지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계실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뭐 유선이나 뭐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이게 일단은 온라인 접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접수에 대한 내용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려우신 분들은 별도의 콜센터가 마련돼 있거든요. 1533-0100번입니다. 그래서 1533-0100번으로 전화하셔서 이제 도움 좀 받으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추경의 또 특징 하나를 꼽아본다면 정부 안에서 없었던 사각지대 업종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이거든요. 핵심 내용들 네. 어떤 것들 꼽을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많이 보도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특고 프리랜서가 오해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특고 프리랜서 뭐 지원하겠다, 뭐 100만 원 지원한다, 여기까지만 사실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오늘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오전에 이제 공문을 냈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자료를 본다 그러면 제외 업종이 있어요. 그 특고 프리랜서 중에서. 그러니까 소득이 올랐다는 거죠. 한마디로 조사를 해봤더니 뭐 소득이 더 올라서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 주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네. 그게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지금 좀 희망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 나오는데 희망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좀 팩트를 좀 정리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이번에 그 취약계층 사각지대 보완으로 해서 7천억 원이 이제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감소한 직종의 그 특고 프리랜서들에게 긴급 고용 안정 자금이라고 해갖고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은 50만 원을 더 받는 거고요. 새로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100만 원 지원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관하는 게 이제 고용노동부인데 네. 그래서 긴급 고용 안정 자금이라고 해서 오늘 공문이 떴고요. 여기서 보면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봤을 때 소득 수준이라든지 고용 상황들이 회복된 9개 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이게 공문에 보면은 전체 지원 대상의 15%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외 업종은요, 제외 직종은 보험 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 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이 9개 직종은 이번에 좀 지원해서 제외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네.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뭐 대리운전기사, 방문 판매원, 방문교사, 방과후교사, 학습지 교사 이런 분들은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지원 대상이 한 85%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원 대상이 되신다 그러면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50만 원만 받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받으신 분들은 이제 100만 원 그렇게 되고 지원 절차는 이미 받으셨던 분들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갖고요.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이 바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앞으로 이 추가 경정 예산 관련한 계획 어떻게 되나요, 일정이? 네, 일단 방역지원금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는 손실보상 부분이 있습니다. 4분기 이제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인데 네. 이게 보상기준 의결이 23일, 심의가 내일 열리고요. 고시를 이제 2월 넷째 주에 하고 신속보상 신청 지급 개시가 이제 3월 첫째 주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방역지원금도 되고 손실보상도 되시는 자영업자시라면 정신 없으실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방역지원금 300만 원 받고 3월 첫째 주에 신속보상으로 해서 손실보상 들어가다 보니까 때를 놓치지 않고 이제는 모니터링 하시면서 꼭 때 맞춰서 신청을 해주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법인 택시 버스 기사 지원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3월 초부터 들어가고요. 네. 지원금 신청은 3월 중순부터 지급 개시는 3월 말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법인 택시 기사님들 이제는 여기서 이제 100만 원을 받는데 여기서 버스 기사라고 하니까 오해를 많으신데요. 이제는 비공영입니다. 그러니까 공영제가 아니신 버스 기사분들
이분들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100만 원 먼저 지원받고 플러스 추후에 5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총 150만 원 지원금을 보일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방송을 뭐 버스 기사님들, 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네. 문자로 질문을 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1731번님, 법인 택시 기사도 주는 건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이번에 공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고 사각지대라고 판단을 했어요, 정부가. 그래서 네. 법인 택시 기사님들에게 100만 원 먼저 지원하고 추후에 이제 50만 원 추가로 이제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4207번님, 방금 뭐 평론가님께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버스 기사도 지원금에 포함되나요? 라고 또 물어봐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버스 기사님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공영제, 비공영제 버스 기사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용한 정보들 많이 전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꼭 지원금 시기에 맞게 잘 신청하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3시 43분 36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코너는 조프로의 경제TV 시간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네, 오늘 증시 상황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또 비슷한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증시도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던 날입니다. 예. 이 장시작을 앞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평화 유지군을 파견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었는데 러시아도 그렇고 유럽 증시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 한 1%대 하락세로 출발했는데 결국엔 코스피가 1.35% 내린 2706.79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래도 2700선 자체는 지켜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도 순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은 3일 연속이고 기관은 2일 연속으로 순매도 행진입니다. 네. 이 매도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 있는 모습인데요. 3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1.83% 하락했습니다. 네. 눈에 띄는 종목은 일단 삼성화재가 있는데요. 6% 넘게 하락하면서 20만 원 아래가 됐습니다. 이 삼성화재가 지난해 보통주 기준 배당 성향을 기존보다 낮춰 잡았는데요. 배당 성향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왔죠. 삼성화재는 높은 배당 성향으로 고평가를 받았던 주식이었는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갑자기 배당 성향을 축소한다는 점이 시장에 실망감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하나는 어제도 전해드렸던 맘스터치입니다. 이 자발적인 상장 폐지를 추진하면서 추가로 지분을 공개 매수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어제 제가 위험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회사에서 상장 폐지 시점에 소액 주주에게는 주식을 매입하겠다면서도 공개 매수 가격인 6,200원 이상으로 주식을 사들일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오늘 한 17% 넘게 하락했습니다. 네. 이 근거 없는 믿음으로 하는 투기성 투자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카카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동안 이 카카오 경영진의 이른바 먹튀가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거죠. 네, 이 부분을 막는 방안이 금융당국 자체에서 마련이 됐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카카오페이 상장에서 촉발된 논란인데요. 회사가 코스피에 상장한 뒤에 류용준 전 대표를 포함한 임원 8명이 스톡옵션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4만 주를 매각해서 878억 원의 차익을 챙겼는데요. 경영진이 돈잔치를 벌였다면서 직원들이 박탈감을 호소한 건 둘째치고요. 경영진이 이 상장 직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는 게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 주가가 과대평가됐다고 인정한 행위나 다름없게 되니까 그렇죠.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투자자들에게는 뭐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논란이 커지고 대선 주자들도 나섰죠.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새로 상장하는 회사의 임원이 주택 매수 선택권, 그러니까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역시 의무 보유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상장 전에 스톡옵션은 의무 보유 제도에 포함이 돼요. 근데 상장 뒤에 행사한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의무 보유 제도가 뭐냐면은 이해관계나 경영상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보유한 주식의 일정 기간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해서 상장 초기의 대량 매도로 시세가 급변하지 않도록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카카오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상장 직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의무 보유 제도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나오자 이 금융당국이 칼을 빼든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신규 상장이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사들인다고 가정을 하면은 6개월 가운데 남은 기간인 4개월만큼은 주식을 처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이 6개월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의무 보유 기간 규정에서 정한 최소 기간입니다. 신규 상장 기업이 대부분 6개월로 정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6개월 뒤에 매도가 집중되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신규 상장 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상자별로 특성을 고려해서 의무 보유 기간을 차등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식입니다. 네. 이번 개선안은 다음 달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 자, 아마 이 카카오 논란 때문에 스톡 옵션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분들도 계실 테고 요즘 또 뭐 새로 생긴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IT 기업 쪽에서는 인재를 채용할 때 이 채용 조건으로 스톡 옵션을 아예 그렇죠. 네, 계약 네. 조건으로 아예 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톡 옵션 자체에 대한 좀 비판의 목소리 이런 것들도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 경영 교과서도 한번 꺼내봤고요. 논문도 찾아봤는데 네. 혹시 코브라 효과라는 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영국이 인도를 식민 통치하던 시절인데요. 코브라가 사람을 해치는 일이 생기니까 총독부에서 코브라를 잡아오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코브라 개체수가 줄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개체수도 늘고 사람들이 포상금을 타간 횟수도 늘어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코브라를 직접 만들었군요,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코브라를 키워서 포상금을 타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센티브 체계가 예상 밖의 결과를 내는 걸 코브라 효과라고 합니다. 네네. 이 스톡옵션에서도 이런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이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은 그 임원은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경영을 열심히 해서 주가를 올린 다음에 옵션을 행사를 해서 낮은 가격의 주식을 사서 차익을 얻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경영을 열심히 하는 걸 떠나서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일단은 장기적으로 회사에 이득이 나는 프로젝트 대신에 주가를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게 될 우려가 있어요. 이거를 단기 성과주의라고 합니다. 네네. 또 주가가 오르면 차익을 얻지만 주가가 떨어지면은 옵션 행사를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위험 사업에 집중하게 될 위험성이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이익을 조작하거나 회계를 분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떤 제도든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니까 이런 문제는 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길게 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전반적으로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부동산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좀 줄어든다고요. 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인데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모든 상속주택을 2년에서 3년 동안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게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2년은 수도권이나 특별자치시 광역시고요. 3년은 다른 지방지역을 말합니다. 상속받은 사람도 종전대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인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를 보면은 올해 조정 대상의 공시가격 6억 원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가정을 하면요. 지금까지는 총 종부세를 1,833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상속은 빠지기 때문에 849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은 건 어쩔 수 없겠지만 2, 3년 내로 그 집을 팔아라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다만 그 상속받은 주택을 과세 표준에 합산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2, 3년이 지나도록 주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상속 주택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보유한 주택은 법인에 적용하는 세율 대신에 개인과 같은 세율을 적용해서 종부세를 좀 낮추기로 했고요.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시도등록 문화재는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대책이 지금 나온 이유가 있겠죠?
이 종부세 강화에는 허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사를 위해서 주택을 사고 팔면서 일시적으로 이주택자가 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도 다주택자로 종부세 대상이 되고요. 또 갑자기 주택을 상속받게 돼서 자기 의사랑 상관없이 주택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막대한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 내용을 한번 보도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좀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당시에. 네네. 그 언론 관련해서 시민단체까지 나섰는데요. 사실 이런 비판이 적절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정서에 반할 수는 있지만 사실 조세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인데요. 네네. 사실 정부에서 이렇게 대책을 내놨다는 거는 결국에는 허점이 있었다는 걸 정부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투기 수요를 잡는 종부세와는 별개로 필요한 대책이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는 별개로 또 종부세를 둘러싼 위헌 소송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게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세율을 강화하는 것, 그러니까 중과세라고 하죠. 네. 이런 게 조세평등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냐 아니냐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위헌 소송 대리인단의 박근혜 씨 그 탄핵 심판 당시 재판장이었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포함돼서 올해 초에 좀 눈길을 끌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거랑 또 별개로 지금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종부세를 손보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종부세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의 경제TV는 뭔가요? 종부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조세 정책이라고 하면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수혜를 주는 정책에서는 법률적으로 다소의 모호성이나 허점이 있어도 괜찮을 수 있는데요. 국가가 권력을 행사할 때, 국민을 상대로 그 권력을 행사할 때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주택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물린다는 정책에 반대할 사람은 당연히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조세 정책에 허점이 있는 건 아닌지 처음부터 살펴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어떤 국민도 조세 정책 때문에 억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였습니다.